라이트우드 부인은 그 일에 대해서 포스티나 크레일에게는 미안하게 되었다는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성격상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호기심도 잃지 않았고 겁날 것도 전혀 없었다. 문제는 포스티나 크레일에 대한 묘한 소문이 퍼져나간 데 있었다. 그 소문이 누군가의 악의에 찬 거짓말이든 혹은 히스테리가 뒤섞인 망상에 의한 것이든 어쨌거나 그러한 소문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브라이언트 학교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라이트우드 부인과 같은 성실한 교장으로서는 그 점만이 최대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 주가 끝날 무렵이 되자 그녀는 이제 두 번 다시 크레일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월의 맑게 개인 날 아침, 그녀가 서재에 앉아 오전에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이린이 명함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 의학 박사 베이질 윌링, 뉴욕 지방 검사 고문 의사. 윌링이라는 사나이를 만나보니 뉴욕에서 정치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천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낌 없는 태도로 방에 들어왔다. 허약한 신체에 볕에 그을린 얼굴은 외부에서 일이 많은 탓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넓은 이마와 움푹 들어간 눈은 전체적으로 사색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의 눈과 마주치자 그녀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모종의 불안감을 느꼈다. 윌링 박사님이시라고요? 라이트우드 부인은 그의 명함을 엄지와 검지로 어딘가 미심쩍하다는 듯 집었다. 여기는 매사추세츠 주지 뉴욕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트에서는 지방검사나 고문의사에게 신세질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명함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요. 베이질이 대답했다. 나는 명함은 별로 사용하는 편이 아니지요. 지방검사 사무소의 일을 거두는 것은 내 일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의학 박사인데 신경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방문을 드린 것은 포스티나 크레일에 대해 의논드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누님뻘 되는 미세스 폴 윌링이 2년 전에 그녀를 가정교사로 고용했던 적이 있었죠. 그녀는 때때로 아주 무뚝뚝해진다. 용건이 뭐죠? 베이질도 거기에 지지 않고 무뚝뚝하게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학교의 미술교사 포스티나 크레일이 5주 만에 왜 해직되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자 왔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5주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에 따라 그녀에게 1년치의 급료를 지급해 주었더군요. 그렇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내쫓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다면 포스티나는 이 남자에게 아직 그 사건의 진상을 말하지 않은 것일까? 혹시 그녀 자신도 진상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녀의 교수법이라든가 교원 자격 또는 외모라든가 태도의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이질이 대답했다. 만약 크레일 양에게 그와 같은 명료한 결함이 있었다면 제 누님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도 부담 없이 그녀에게 그것을 주의시켰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신이 수상하게 여기면서도 증거를 댈 수 없는 좋지 않은 결점이라도 있습니까? 옛날부터 계속된 주벽이나 도벽이라든가 또는 여자 동료끼리의 동성연애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겠군요. 크레일 양이 지금 말한 것 같은 방탕한 습관을 그 누님에게 숨겼는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크레일 양은 폴 윌링의 가족과 지낼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그들의 아파트에서 지냈으니까요. 라이트우드 부인은 눈을 치켜떴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이질은 그녀의 정말 올듯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와 같은 여자가 열정에 휘말린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다. 라이트 부인,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그레일 양에게 그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그녀가 2번 다시 교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간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그레일 양이 이 학교를 그만둘 무렵에도 이상한 일이 2번이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녀 자신도 그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계단을 내려갈 때 13살 된 여학생 2사람을 만났더군요. 이름이 바바라 바이닝과 다이애나 체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그 2사람의 얼굴은 마치 우유처럼 새하얗고 가는 목소리로 크레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2사람과 헤어지자마자 계단 위쪽에서 가냘픈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곧잘 쥐 웃음소리라고 표현하는 가늘고 높은 음의 킥킥거리는 웃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레일은 계단 아래의 홀에서 여급사인 아이린 머피와 마주쳤는데 그때 아이린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레일 양을 보더니 마치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난 것 마냥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뒤로 꽁무니를 뺐다고 그랬습니다. 라이트우드 부인은 초조해졌다. 역시 당신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그녀의 말을 들은 그는 놀랐다는 투로 말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얘기하길 꺼려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당시 목격자의 얘기를 듣는 편이 나을 겁니다. 아이린을 먼저 부르겠어요. 그녀는 벽에 붙어있는 초인종을 눌렀다. 여급사는 브라이언트 학교의 최고 학년 또래의 젊은 아가씨였다. 18이나 많으면 20살 정도일 것이다. 빳빳하게 옷깃을 세운 긴 소매의 상의에 하얀 앞치마 밑으론 얇은 회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다. 예의 범절에 있어서 잔소리가 심한 라이트우드 부인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아이린은 굽 낮은 구두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2가지 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살색 스타킹을 신지 않았고 모자를 눌러쓰고 있지도 않았다. 들어와서 문 닫아, 아이린. 크레일 선생님에 대해 내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윌링 박사님께 말씀드려라. 네, 하지만 남에게 결코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만큼은 허락하겠다. 아이린은 무표정한 다갈색 눈으로 베이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썹이 없었다. 그 때문인지 묘하게 벌거숭이 같은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다. 아마도 내분비 계통의 결함이라도 있는 듯 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숨을 쉴 때는 좀 백치처럼 보이는 아가씨였다. 저는 2층에서 잠자리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모두 끝내고 계단을 내려가던 참이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아직 희미하게나마 계단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쪽 계단의 주변은 모두 벽이지만 창문이 2개 있었으니까요. 그때 아래에서 크레일 선생님이 제 쪽을 향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크레일 선생님이 바깥쪽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안쪽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어요. 제 쪽을 보시지도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항상 만나면 암호하거나 상냥하게 인사를 하시던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단을 내려와 부엌으로 들어가니 아이린은 거기서 숨을 들이마신 뒤 말을 이었다. 그곳에 크레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가씨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녀는 베이질의 얼굴을 쳐다보고 반신반의하는 기색을 알아차리고는 덧붙였다. 정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2층 홀에서 바깥쪽 계단으로 내려와 식당이나 식기실을 지나지 않고서 부엌에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안쪽 계단을 내려와 부엌에 가기까지의 짧은 시간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입니다. 달려갔다 하더라도. 그레일 선생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베이질이 물었다. 화단에서 꽃을 꺾어가지고 오셔서 개수대 옆에서 꽃병에 꽂고 계셨어요. 그 둘은 똑같은 차림이었겠군. 계단에서 만난 사람과 부엌에 있던 사람 말이야. 콩 두 알을 나란히 놓은 듯 똑같았습니다. 다갈색 펠트 모자, 색바른 회색 코트. 아, 그런 것을 카바이트 코트라고 하던가요. 모자는 요즘에는 유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는 갈색으로 앞이 터지고 가죽끈이 10십자로 걸쳐있는 길드형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원 일을 하실 때 항상 쓰시던 낡은 돔피 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모자에는 쟁이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안쪽 계단에서 만났을 때 그레일 선생님의 얼굴을 봤나요? 예, 하지만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모자 챙이 눈 위를 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 입, 턱은 잘 보였죠. 그분은 선생님이 틀림없었어요. 부엌에 있던 그레일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숨 좀 돌린 뒤 얘기할게요. 제가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막 계단을 내려올 때 선생님과 마주치지 않았나요? 하고 묻자 방긋 웃으시며 뭔가 잘못 본 거겠지 아이린. 나는 서쪽 화단에서 30분이나 있었는걸. 방금 집에 들어와서 아직 2층에는 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저는 이상해 하는 생각이었지만 제가 착각했나봐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야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겠죠. 하지만 이번에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맨 처음에 생긴 일이에요.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학교 안에 크레일 선생님의 평판이 라이트우드 부인이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아이린, 그만 됐어. 수고했어. 이제 바이님과 체이스에게 곧 내 서재로 오라고 말해줘. 게티의 이야기에 있어서 유령은 문이 닫히자마자 베이질이 말했다. 금색 테를 뚫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밀리 서지의 이야기예요. R.L. 스티븐슨 토드 레프릭 이야기. 그리고 독일에 살아있는 유령, 이집트의 불가사의한 유령, 영국의 더블 유령 등에 비길만 하군요. 그것은 확실하게 실체를 지닌 입체적인 인간의 모습이 선명한 색채를 갖추고 광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복장과 신체를 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불쑥 뒤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과 같은 시기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거울 따위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두려워지죠. 전설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미신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이트우드 부인이 정정하였다. 살아있는 유령 전설의 역사는 매우 기묘하더군요. 저는 요즘 공기가 어떤 상황에서 거울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기루 같이 사람의 모습만이 반사되는 것이 아닐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13살가량으로 보이는 소녀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왔다. 라이트우드 부인이 바바라 바이닝과 다이애나 체이스라고 소개를 하자 두 사람은 베이질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다.
브라이언트 학교의 남자 교복 같은 수수한 교복이 오히려 바바라 바이닝의 여성다운 매력을 돋보이게 하였다. 붉게 물든 하얀 얼굴, 은색으로 빛나는 금발, 꿈꾸는 듯한 푸른 눈,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입술은 다물어져 있었지만 금방 웃음이 터져 나올 듯 어렴풋이 떨렸다. 그런데 같은 교복이 다이애나 체이스에게는 못생긴 모습을 일부러 강조하는 결과로 나왔다. 쭉 뻗친 쥐색의 머리카락, 못생긴 얼굴, 뾰루퉁한 입, 그러나 갈색의 맑은 눈만은 장난기가 다분해 보였다. 라이트우드 부인이 말할 때 그 두 소녀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듣고 있었다. 먼저 바바라, 네가 윌링 박사님에게 그 일을 말해드리고 다이애나는 만약 바바라가 틀리게 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거들어 주기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바바라의 볼이 붉은 장밋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는 무대 중앙에 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저희 두 사람은 계단 아래의 글 쓰는 방에 있었어요. 저는 오빠인 레이몬드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고 다이애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농구장에 나가고 선생님들도 모두 밖에 나가셨어요. 그 선생님만 가운데 창문 밖에 서 계셨지요. 크레일리 선생님 말이에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지요. 선생님은 잔디밭 한가운데 이젤을 세워놓고 수채화를 그리고 계셨어요. 파란 코트만 걸치시고 모자는 쓰지 않으셨더군요. 선생님이 빠르게 붓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 매우 재밌었어요. 참, 팔걸이 의자 이야기를 빼먹었어. 다이애나가 이야기를 거들어 주었다. 의자? 그래, 맞았어. 바바라는 베이질 쪽을 보며 말했다. 그 방에는 짙은 청색 커버의 팔걸이 의자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 의자를 크레일 선생님의 의자라고 부르지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항상 그 의자에 앉아 계셨으니까요. 저는 선생님이 그림을 다 끝내시면 방에 들어와 그 의자에 앉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바바라의 목소리는 갑자기 작아졌다. 다이애나가 대신 말했다.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사이엔가 크레일 선생님은 방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 파란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계셨죠. 선생님은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문득 다시 돌아보았을 때 아직 의자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무심코 창밖을 보았을 때 그 부분에서 다이애나는 더 이상 얘기할 용기를 잃은 듯 했다. 바바라, 네가 이야기해드려. 크레일 선생님이 그때까지도 창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베이질이 듣고 나서 말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부분이군요. 바바라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제가 다이애나의 놀라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다이애나는 두 사람의 크레일 선생님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저희들이 있는 방 안의 의자에 앉아있는 크레일 선생님, 또 한 사람은 창밖의 잔디밭에 있는 크레일 선생님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쪽은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고 창밖의 사람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바바라의 목소리가 떨고 있었다. 앞서 저는 선생님이 손놀림이 빨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 안의 선생님을 보고 난 뒤에는 창밖의 선생님의 움직임이 전보다 훨씬 느려진 겁니다. 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무거운 물건이라도 들어올리는 것처럼 느려서 꼭 영화의 슬로우 모션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목류병자 같다고 생각했죠. 다이애나가 덧붙였다. 그때 햇빛은 없었나요?
잔디밭에는 밝게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너무 밝았기 때문에 방의 차양을 반쯤 내리고 있었죠. 바바라가 대답했다. 저희들은 아무튼 두려웠어요. 우리 둘만이 의자에 앉아있는 이상한 사람과 같은 방에 있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진짜 크레일 선생님이 아주 느리고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고 있어서 더 두려웠어요. 시간이 지난 뒤 저는 그때 소리라도 질렀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든지 창밖에 계신 크레일 선생님을 불러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선생님을 깨워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다이애나가 얘기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이것은 헛개비야 하고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렇지만 헛개비가 아니었어요. 그 상태가 대체로 1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저에게는 100년과 같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일어서서 소리도 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홀의 어두운 곳으로 쓱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들은 3초 정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 문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이서 창 쪽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크레일 선생님은 어딘가로 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녀들이 나간 뒤 라이트우드 부인은 베이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가당치 않은 문제는 정말로 큰 걱정거리였지요. 그 이후 이 브라이언트 학교에서는 6명이나 되는 여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크레일 양을 사퇴시킨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바라와 다이애나는 아직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나 보지요. 바바라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오빠가 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 26살인데도 몹시 게으른 청년이어서 보호자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이애나의 부인은 이혼했어요. 아버지는 두 번째 아내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비난하며 위자료를 올려달라고 생떼를 써서 재판소를 곤란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이애나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아이는 7살 때부터 줄곧 이 학교에 다녔지요. 바바라는 올 가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애는 그 전까지 뉴욕의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베이질은 백발이 드문드문한 교장선생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이트우드 부인은 썩 내키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윌링 박사님, 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즉 타고난 종교적 신앙도 없고 또한 과학에 대한 신뢰감도 없습니다. 프랭크의 분자론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물질의 세계라는 밖에서 보이는 세계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몸은 전기장치와 같은 것이겠죠.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팔을 움직이고자 할 때 제 마음이 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거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도 생리학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티나 크레일은 어떤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영혼의 환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녀에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때문에 직업을 잃었으니 무의식 중에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원래가 남을 괴롭히고 위협하기도 하고 히스테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그런 행동을 의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억제할 수도 없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그녀가 어째서 그와 같은 속임수를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수법을 사용했는지는 전혀 모르지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스티나 크레일은 현대과학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희귀한 존재가 아닐까요? 만약 라이트우드 부인이 상대를 경솔하고 주책스럽고 의심 많은 속물로 판단했다면 그녀는 상대 사나이를 잘못 본 것이다. 상대는 침착하게 물었다. 미스 크레일의 유령을 본 사람이 더 있습니까? 13살 된 두 소녀와 19살의 여급사 외에도. 라이트우드 부인은 곧 그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 외에도 목격자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중년으로 진솔하고 아주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인물이지요. 바로 접니다. 그녀는 잠시 간격을 두고 계속 얘기했다. 그날 밤 저는 학교 밖에서 식사 약속이 있었죠. 저는 6시쯤 제 방을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면 2층 홀에는 항상 벽에 전등이 2개 켜져 있습니다. 2개 모두 100와트짜리 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 전등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전등 불빛은 바깥의 계단 입구까지 밝게 비춰주지요. 그날 밤에는 계단 입구 아래까지 조명이 미치지 않아서 어두웠죠. 왜냐하면 아이린이 홀 천장에 전등을 켜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긴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층계참까지 내려갔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뒤에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크레일 양이었어요. 그녀는 나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곁을 급하게 스치고 지나가면 휙 하고 바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저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갑을 끼지 않은 그녀의 손이 제 손목 언저리 살갗을 살짝 스치고 갔지요. 피부로 스쳤을 때의 느낌은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섬뜩하고 차가웠어요. 나는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간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녀가 지나갈 때 얼굴은 보지 못했어도 뒷모습을 보고 곧 알아차렸어요. 갈색 모자와 푸른 코트 차림이었거든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외출복 중 하나였어요. 그녀가 너무 무례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이 브라이언트 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의 범죄를 중하게 여겼으니까요. 저는 목청을 돋우어 엄한 말투로 크레일 선생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왜 그러세요? 교장 선생님 하는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링 박사님, 그 대답 소리는 2층 홀에서 들렸어요. 계단 아래쪽 홀의 희미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미스 크레일의 뒷모습이 아직도 보였어요. 제가 무심코 위를 보니 계단 위에 포스터나 크레일이 2층 홀의 전등 불빛을 받으며 갈색 모자와 푸른 코트를 입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빈틈없는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거리며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부르셨어요? 저는 다시 아래쪽을 보았지만 그때는 이미 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뿐이었지요. 저는 방금 당신은 계단에서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당신이 바로 뒤에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군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상하군요. 저는 서둘러 저녁 우편물을 가지러 가고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고 계셔서 앞질러 갈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무례한 짓이어서 그만두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이룰 수 없었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목류병자들은 깨어있을 때 억압당했던 희망을 무의식 상태에서 실행한다고 들었어요. 목류병자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궤도를 이탈한 자동 인형 같은 행동이
좀 지나치게 표출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육체와 분리시켜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체는 아니더라도 눈에는 보이는 그런 것 말이에요.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나 무지개처럼 실제 어떤 형태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인격 분열의 사례로서 제2의 인격이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여 실체는 갖추지 않았지만 눈에는 보이는 환상을 표출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 전등을 켜는 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아이린이 식당에서 응접실로 들어왔을 뿐이었죠. 방금 여기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하고 내가 물었을 때 아이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왜 당신이 포스티나 그레일에게 해직 이유를 말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겠어요. 베이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정원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을 날리며 장난을 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저를 나쁘게 생각하겠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아닙니다. 만약 남의 진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뒤떨어진 사람이 있지요.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너무 의심을 한다거나 또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둘 다 어리석은 짓이지요. 베이질은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유령이 당신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바람이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죠.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까? 획 스쳤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옷깃을 스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나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발소리도? 예, 들을 수 없었어요. 계단에는 부드럽고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미미하게 특유의 냄새가 있죠. 베이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또한 화장품이라든가 약품 냄새도 날 수도 있지요. 음식물이나 담배, 술 냄새가 숨 쉴 때 풍겨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복에서도 방충제나 구두약, 드라이클리닝 세제, 피역류의 냄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의 채취가 있어요. 유령에게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목격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좀 이상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까? 라이트우드 부인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윌링 박사님, 냄새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지 못했겠죠. 그랬을 리야 없죠. 그는 중얼거리면서 창가에 나란히 놓여있는 화분을 바라보았다. 로즈 제라늄이나 버베나 같은 야릇한 향기의 꽃을 좋아하는 부인이시니 감각이 예리하실 테니까요. 라이트우드 부인은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저는 손수건에까지 버베나 향수를 사용해요. 그것이 제 유일한 사치지요. 프랑스의 향수 회사가 그 식물성 화장품을 팔기 시작하자 저는 그것만은 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건 면도를 한 뒤 바르는 남자 로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여자는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미스 크레일은 대체로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레벤더를 사용했어요. 그녀는 항상 머리카락에 뿌렸어요. 그 유령이 지나갈 때는 레벤더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라이트우드 부인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거울에 비친 모습에는 설마 냄새 같은 건 없을 테지요. 베이질은 모자와 운전용 장갑을 집어들었다. 그레일 양의 유령은 왜 브리언트 학교에만 나타났을까요? 그레일 양은 작년에만 학교에 근무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버지니아주의 메이드스톤이라는 학교에서도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라이트우드 부인은 언짢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몰리 메이스톤은 제 친구인데 3, 4일 전에 저는 그녀에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일 양은 이번에 브리어튼 학교에서 해직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작년에 메이드스톤 학교를 그만두었다더군요. 그 아파트는 렉시톤가와 하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베이질은 담쟁이 동굴이 붙어있는 벽 옆의 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뒤 옥상이라고 쓰여있는 버튼을 눌렀다. 제일 위층에서 내려 벨을 누르니 벨소리가 울렸다. 문을 연 젊은 여자는 여자로서는 꽤 키가 큰 편이었지만 손목이나 발목이 가냘퍼 보였고 손은 더 가냘펴서 전체적으로 홀쭉해 보이는 아가씨였다. 머리카락은 옅은 다갈색으로 가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 없이 흔들거렸다. 뺨이 여인 다소곳한 얼굴, 얇은 입술, 지나치다 싶게 오똑한 코. 그녀는 그를 테라스로 안내했다. 마침 해가 질 무렵이어서 난간 맞은편의 산과 계곡이 은빛 안개 속에 환상적으로 보였다. 베이질은 담배를 권했다. 그녀는 불안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기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레일 양, 당신은 독일의 전설인 살아있는 유령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녀의 파란 눈에 흐릿하게 눈물이 괴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윌링 박사님,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고 있었군요. 내가 라이트우드 부인을 찾아가기 전에 왜 내게 한마디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은 믿어주셨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메이드스톤 학교에서도 모두에게 따돌림 당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는 양손을 내리고 그와 마주하고 앉았다. 눈이 빨갛게 부어올랐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브리어튼 학교에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라이트우드 부인은 저에게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당신에게는 말씀하셨겠지요. 정신과 의사이시고 뉴욕 지방 검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베이질은 브리어튼 학교에서 들었던 것을 그녀에게 숨김없이 얘기해 주었다. 메이드스톤 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포스티나가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를 닦았을 때 레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다. 거의 같았어요. 메이드스톤 학교도 브리어튼 학교와 다른 것은 없어요. 다만 매사추세츠 주가 아니고 버지니아주라는 것 외에는요. 여학생들은 교복은 입지 않았지만 역시 엄격했죠. 일요일 외에는 남자와 면회를 허락해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따위 말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모두에게 감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동료 교사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하면 모두가 거절했어요. 사원들조차도 제 일을 도와주기를 꺼리는 기색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에 대한 공포였던 것 같아요. 4주째 되었을 때 교장이신 미스 메이드스톤으로부터 통고를 받았어요. 1년치 봉급을 받고 해직당한 것이죠. 저는 그 통고장을 가지고 교장실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동정해주며 추천장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브리어튼 학교에 취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메이드스톤 교장은 자신의 학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의 진상을 비밀로 해두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미스 메이드스톤은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서랍을 열고
몇 권의 책을 꺼내어 유럽 쪽의 연구단체가 발표한 영혼에 대한 기록을 읽어주었어요. 그분은 저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므로 제가 메이드스톤에 있으면 난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 일을 믿고 있는 것인가요? 포스티나는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저는 제 탓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으로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속임수를 써서 저를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 때문에 2번이나 직장을 잃었고 또 두려워 견딜 수 없어요. 뭐가 말입니까? 제가 만약 그것을 보았다면요. 브리어튼 학교의 바깥 계단에서 꼭 한번 얼핏 본 일이 있어요. 그때 저와 같은 옷을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라이트우드 부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를 닮은 사람이 저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설령 제가 자신의 얼굴과 닮은 사람을 보았다고 해서 그런 이유만으로 꺼림칙해 할 수는 없었겠죠. 희미한 불빛 아래라서 우연히 닮아 보인 것인지 또는 고의적으로 닮아 보이게 만들어 착각을 일으키게 했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만약 밝은 곳에서 갑자기 바로 제 눈앞에 작은 점까지도 닮은 얼굴이 나타난다면 저는 죽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속여서 닮게 할 수는 없겠죠. 메이드스톤 학교에서 유령이 나타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3번이에요. 제가 2층에서 자고 있을 때 잔디밭에 나타난 것이 첫 번째이고, 제가 아래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2층 숙직실에 나타난 것이 2번째,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다른 선생님과 문이 열려있는 방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문 밖으로 그것이 지나갔어요. 베이질은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껐다. 그레일 양, 어딘가에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으면 이익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인척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사는 저지 해안의 시브라이트에 작은 별장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의 유산이죠. 그 밖에 보석이 좀 있습니다. 어머니는 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해도 싸구려죠. 변호사인 와킨스 씨가 저희 대리인으로서 평가해 주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죽게 될 경우 그 별장과 보석들은 누가 상속하게 됩니까? 별장은 학교 친구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보석들은 제가 만 30세가 되기까지는 상속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당신이 죽게 되면 그 보석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녀는 창백한 이마를 짚으며 생각이 잠겼다. 유언장에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줄 수는 없겠습니까? 셉티마스 와킨스라고 했나요? 그는 뉴욕에서 큰 위탁 자금의 반을 관리하는 남자지요. 베이질은 일어섰다. 당신은 여기에 오래 머무를 겁니까? 오늘 밤 여기를 떠날 겁니다. 여기 사는 친구들이 오늘 밤에 돌아와요. 저는 이번 주말 동안만 이곳을 빌렸어요. 잠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좀 쉬고 싶어요. 시브라이트에 있는 별장에 가 있을 생각이에요. 그 계획은 취소하세요. 그리고 호텔에 머물도록 하세요. 가장 크고 가장 밝고 가장 번잡한 호텔이 좋겠군요. 도착하는 대로 위치를 나에게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베이질이 도착했을 때 와킨스는 마침 사무실에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는 모자와 장갑, 손잡이가 은으로 된 등나무 지팡이를 책상 위에 놓고 반코트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았다. 베이질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 와킨스의 무표정한 시선은 고층 빌딩 속에 파묻혀 있는 작고 오래된 트리니티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내게는 마치 한창 나이에 젊은이들이 하는 농담처럼 들리는군. 그레일 양이 30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녀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는 겁니까? 윌링 박사, 당신에 대한 얘기는 나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모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요. 또한 크레일 양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당신의 턱없는 오해를 푸는 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지요. 포스티나는 불행한 여자죠. 사실은 사생아였어요. 와킨스는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웃었는데 그것은 세월이라는 것에 의해 발해버린 과거의 추문을 즐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로사 다이아몬드에 대해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녀는 필라델피아에 살며 찬미가를 쓰던 남자를 아버지로 두었죠. 붉은 머리의 아가씨였어요. 1890년대에 그녀는 가출을 했는데 먼저 뉴욕으로 간 뒤 파리로 갔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발자크가 그의 책에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유명한 매운글의 매춘부가 되었죠. 미국의 시골뜨기였던 그녀는 자신을 사모하는 애인들로부터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익히고 음악과 미술, 문학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런 매춘부가 있었다는 것을 현대인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어렵겠죠. 파리와 그 당시의 아테네만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1900년대에 있었던 이혼 소송 사건의 공동 피고가 아닙니까? 그 사건은 정확히 1912년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던 어느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물론 소송 없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요. 그 당시에 로사 다이아몬드는 악명 높은 여자였죠. 때문에 그가 파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녀와 함께 덮개 없는 마차를 타고 공원을 드라이브하는 광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죠. 드라이브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간통죄를 범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로사 다이아몬드에게 $1000를 주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그 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포스티나 크레일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죠. 로사는 자신의 직업을 확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편리한 도구로 이용하였지만 결국엔 그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져버렸지요. 그는 다시 음흉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맨하튼에 집을 사주기도 하고 뉴저지주의 시브라이트 해안에 있는 별장도 사주었지요. 하지만 그는 끝내 그녀와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런 신분의 남자는 그녀와 같은 천한 신분의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한 애처로운 아가씨가 세상에 태어난 기원이란 말입니까? 베이질은 포스티나의 밋밋한 가슴과 가는 허리가 생각났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녀 부모의 뜻에 따라 될 수 있으면 그녀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몇 차례 나에게 자기가 사생아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나는 거짓으로 둘러대기는 했지만 그녀는 아마도 내가 말한 것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로사가 1918년에 포스티나를 낳았을 때 나이는 43이었습니다.
또 포스티나의 아버지에게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적자 상속인이 있었지요. 아무튼 그때 그는 이미 50대로 그다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나빴는데 그 점에 있어서 포스티나는 아버지의 체질을 닮은 듯합니다. 그는 어린 딸의 장래를 생각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그녀를 위해 유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유언장에 로사나 포스티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상당히 고가인 보석들을 로사에게 주었어요. 물론 그것과는 별도로 포스티나가 학교 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비용도 측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들을 팔아서 신중하게 투자를 한다면 그녀가 일생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1918년 1년 동안 1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으니까 오늘날에는 값이 더 올랐겠지요. 포스티나의 보석의 가치는 과거 30년 동안 계속 정당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적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불행하게도 1929년 대공황 시절에 전부 탕진해버렸죠. 그 젊은 적자는 두 아이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의 두 아이들은 포스티나 부친의 정당한 손자지만 현재는 그녀보다도 빈곤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 포스티나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 보석들은 그녀의 배다른 오빠의 아이들이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갑오로 전해 내려온 보석들을 로사에게 주었을 때 그녀는 다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사의 유언장에 따르면 포스티나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 보석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30살 이전에 죽었을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인 나에게 위임한 밀봉된 문서에 따라 보석들을 처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포스티나가 죽은 후에 유언 거민 판사 입회하에 개봉하기로 되어 있어요. 나도 로사에게 들은 것입니다만 그 봉투에 들어있는 문서에는 보석을 상속인에게도 적절하게 나누어주도록 쓰여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밀봉한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로사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포스티나가 배다른 오빠가 있다든가 하는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해 모르고 유언장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윌링 박사, 그 오빠의 이름만은 내 입으로 당신에게 알려드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위탁 계약을 어기고 오래전에 있었던 추문을 새롭게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상속자들은 로사의 유언과 밀봉된 문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가족들은 보석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던 거지요. 나는 그들로부터 보석들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았지만 그 같은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로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포스티나 크레일의 이름을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됩니까? 베이질은 필요한 듯 일어서며 작별을 고했다.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상속인 중에 어느 쪽이 메이드스톤 학교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브리아튼 학교와는 누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베이질이 오랫동안 정들게 살아온 파크가의 좁은 갈색 석재로 지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이 이슥해서였다. 전쟁 전에 그는 볼티모어에 있는 부친의 집을 나와 이 집에 살았지만 초라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은 여기야말로 보금자리라 여겨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다. 매일 퇴근 무렵 차들이 강물이 흘러가듯 북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는 일은 즐거웠다. 넓은 길가,
양쪽에 나란히 늘어선 집들의 커튼 사이로 푸근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랜드 센트럴역 건물이 까만 빌로드 같은 하늘을 배경으로 전등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길 가는 사람들의 유리알이 튀는 듯한 구두굽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슬그머니 겨울이 다가오고 다시 화려한 계절이 시작될 것이다. 현관에 들어서자 주니퍼가 그를 맞아주었다. 서재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베이질은 계단을 올라가 하얀 쿠션이 놓인 2층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거실과 서재를 겸하고 있었다. 주니퍼는 포도주색 커튼을 내리고 전등을 켰다. 베이질의 발소리를 듣고 한 청년이 급히 문 쪽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짧게 자른 금발머리는 전등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윌링 박사님이시죠? 부재 중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워낙 큰 사건이라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저는 바바라의 오빠인 레이몬드 바이닝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다이애나의 어머니신 체이스 부인. 그 옆은 제 약혼자인 에이틴 양입니다. 라이트우드 부인의 소개로 당신을 만나뵈러 온 것입니다. 전등가 때문에 부인들은 희미하게 보였다. 베이질은 스위치를 눌러 천정의 샹들리에를 켰다. 체이스 부인은 오똑한 코와 통통한 뺨, 둥근 턱에 젊음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나이를 속일 수 없었다. 요염해 보이는 갈색 머리와 토마토처럼 붉은 입술은 그려붙인 듯이 보였다. 그녀는 장식이 달린 검은 밍크 코트를 걸치고 역시 검은 빌로드와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하고 있었다. 에이틴 양은 18살에서 20살 사이에 탄력 있는 몸매를 지닌 미인으로 매혹적인 까만 눈동자와 갈색 피부, 앵두 같은 붉은 입술, 브라운 계통의 정장 차림에 수수한 오렌지색 스카프를 메고 있었다. 베이질은 그때 어렴풋이 냄새를 맡았다. 레몬 향수였다. 하지만 세 사람 중 누가 그 향수를 쓰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이애나가 그 학교를 그만두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이스 부인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해드릴 수가 없군요. 베이질은 그녀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타입의 여자라는 것을 눈치챘다. 적어도 그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말씀해 주시겠지요. 학교라는 곳은 매우 이상한 일만 생기는 곳이죠. 에이틴 양이 불평 어린 말투로 얘기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장갑을 낀 채로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다. 베이질은 얘기의 꼬리를 낚아챘다. 당신은 브리어튼 학교에 다녔습니까? 아니요, 난 메이드스톤에. 레이몬드 바이닝이 얘기 도중 말을 가로막았다. 윌링 박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녀의 히스테리인가요? 아니면 뭔가 조작된 것입니까? 베이질은 바이닝을 보았다. 그는 바바라와 같이 생기 있는 하얀 피부에 사파이어 같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미묘하게 생긴 입술도 그녀와 닮아서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듯해 보였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가 좋아하는 귀족적인 모습, 호리호리하고 섬세한 몸매와 얼굴, 그 자체였다.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옛날부터 기묘한 신념이 있어서 인간에게 돈과 휴식이 주어지면 몇 세대를 거치는 동안 골격이 바뀌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베이질은 지금까지 몇 번인가 농부나 공장 노동자 가족 중에서도 그런 귀족적인 특징을 지닌 얼굴을 발견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미스 크레일이 꾸며낸 것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뭔가에 희생당한 겁니까? 바이닝이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 베이질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었다.
여기 1845년에 레보니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딜 오웬, 아크사고프, 프레마리온 등 여러 다른 출판사에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스티나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얘기였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여학교는 리가에서 58마일 떨어진 버마에 있었다. 그녀는 디존 태생의 프랑스인 교사로 에밀리 서지라는 이름의 32살 된 조용한 아가씨였다. 그 사건은 42명의 소녀들이 있는 가사실에서 일어난 일로서 두 동일 인물의 모습이 모든 학생에 의해 동시에 발견된 사건이었다. 한 사람은 교실의 의자 위에 몇 분간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창밖의 화단에서 꽃을 따고 있었다. 의자 위에 하나가 나타났을 때 화단에 있던 그녀의 모습은 피로에 찌든 사람처럼 느릿느릿 힘없는 동작을 취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몇 차례 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퇴시켰고 결국 42명 중 12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서지 선생님도 물론 해직되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울며 소리쳤다. 나는 16살 때부터 이런 일 때문에 직장을 잃었는데 이번이 19번째입니다. 노위크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 그녀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1895년에 프레마리온 출판사에서는 디조느브의 1813년의 출생 기록을 조사했다. 그것은 서지양이 1845년에 32살이었다면 그녀는 1813년에 태어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지라는 성은 기록이 없었다. 하지만 1813년 1월 13일에야 옥타비아 사저라는 여자아이가 출생되었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프랑스어 사저라는 이름을 미국식으로 읽으면 서지가 된다는 것이다. 기록에는 그 외에도 이름 바로 밑에 사생아라는 의미 있는 말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이질은 끝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것은 이 두 사건에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크레일 사건은 서지 사건을 모방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생아라는 부분만 제외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바이닝이 중얼거렸다. 그것이 어떻다는 거죠? 에이틴 양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누군가 크레일 양을 해치기 위해 서지 양의 이야기를 읽고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죠. 전설에 의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영혼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레일 양은 계속 언제 어디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에게 시달리면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죽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름 없는 협박장을 받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발광을 하거나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살인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 바이닝이 큰 소리로 물었다.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까? 미스 크레일이 잔디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녀의 영혼은 방 안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것은 거울로도 불가능하지요. 바이닝이 갑자기 에이틴 양을 쳐다보았다. 나는 바바라를 그 학교에서 자퇴시키려고 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게 좋겠어요. 에이틴 양은 지루한 듯 했다. 그래요. 체이스 부인은 어떤 경우든지 다수인 쪽을 열심히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도 내일 아침 일찍 다이애나를 자퇴시키겠어요. 저녁 식사 후 베이질은 우거진 숲속에 있는
포일 주임 경감대리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베이질이 이 사건의 전말을 얘기한 뒤 그의 추측을 말하자 포일이 말했다. 오늘 밤에는 아무래도 손을 쓸 수가 없군요. 당신이 그녀에게 큰 호텔에 가 있으라고 했다니까 호텔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내일 우리가 와킨스라는 사람을 만나보지요. 만약 오늘 밤에 내가 그의 집으로 찾아간다면 돌아오기가 귀찮아져. 침대 옆에 전화벨이 울린 것은 오전 6시 45분이었다. 윌링 박사님이십니까? 라이트우드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일어났다. 주무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뉴저지에 경찰이 전화를 했는데 크레일 양이 죽었다는군요. 매사추세츠에서 아침 일찍 도착하는 열차편으로 라이트우드 부인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베이질은 그랜드 센트럴역에 마중을 나갔다. 그는 그녀를 여간 식당으로 안내하여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그녀를 차에 태우고 수사본부가 있는 경찰청으로 향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전화를 받고 바로 뉴저지주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능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포일 경감대리가 베이질에게 말을 걸어왔다. 자살한 흔적은 없어요. 물론 타살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다만 심장질환의 발작으로 일어난 자연사일 뿐이요. 와킨스가 당신에게 그녀의 심장이 약하다고 말한 게 사실입니까? 그가 그 이야기를 몇 사람에게 했는지가 문제죠. 베이질은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호텔에 가지 않았어요. 포일은 덧붙여서 말을 계속했다.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말로는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와 그녀가 예정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해안별장에 간 거지요. 만약 그곳 관리인이 교회에서 늦은 야식을 먹고 오느라고 새벽 3시쯤 그 별장 옆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시체는 몇 주일이나 그대로 거기 누워 있었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 관리인은 별장에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해보니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문에는 미스 크레일의 열쇠가 고리에 매달린 채 꽂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에는 다만 전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홀의 우측에는 작은 응접실이 2개 있는데 그 가운데 투명한 유리문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 크레일은 첫 번째 응접실에 한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쓰러져 있었다는군요. 머리를 유리문 쪽으로 하고 모자를 쓰고 코트와 장갑도 벗지 않은 채 핸드백과 화장품이 옆에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 방 안에는 무엇 하나 손을 댄 흔적이 없고 돈도 도둑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그녀를 역에서 별장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를 찾았는데 그녀를 11시 50분경에 별장에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그녀는 이미 자정무렵에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요약해보면 그녀는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열쇠를 꽂아둔 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등 스위치를 누르려고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자 혼자서 밤중에 빈집에 들어갈 때는 누구라도 그렇지만 무섭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녀가 첫 번째 응접실까지 갔을 때 그녀의 심장이 멎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알리바이를 조사했습니까? 물론 체이스 부인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느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에이틴 양과 바이닝은 크레인 클럽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바텐더가 그 2사람이 밤 11시에 들어왔다가 새벽 1시 반에 함께 돌아가는 것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는 그것은 포일은 망설이고 있었다.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소.
하지만 촌뜨기들이 미신을 쉽게 믿어선 곤란하죠. 시브라이트에 살고 있는 주민 한 사람이 새벽 3시 반에 길을 걷고 있는 보스티나 크레일과 마주쳤다고 하더라는 거요. 그 증언을 했을 때 그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어. 하지만 그 증언은 경찰이 그녀의 시체를 발견한 뒤의 일이라서. 차 안에서 베이질은 라이트우드 부인을 슬쩍 바라보았다. 나는 이곳에서 시브라이트로 갈 겁니다. 저도 데리고 가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미스 크레일이 이렇게 된 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를 그렇게 내쫓지 않았더라면. 크레일의 별장은 마을을 지나 3마일쯤 들어간 해안과 송림 사이에 있었다. 울타리와 문은 회색이 섞인 녹색이고 그 외에는 하얗게 칠한 판자를 댄 작은 집이었다. 별장 앞길은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듯 했지만 집 옆으로 러시아 올리브, 소기나무, 잣나무 등이 심어져 있어서 창을 가려주고 있었다. 손길이 미치지 못한 잔디밭의 경사면을 오르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언덕 위에 집이 있었다. 정면에 있는 문은 빗장이 빠져 있었지만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경찰도 꽤 정신이 없었군. 베이질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미세스 라이트우드는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윌링 박사님,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까요? 단 몇 시간이라도? 그는 듣고 있지 않았다. 홀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벽에는 흰 바탕에 작은 새 모양이 그려져 있고 나무를 사용한 부분도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계단 옆의 전화 테이블에는 전기 스탠드가 놓여 있다. 베이질은 전구를 조사했다. 100와트짜리였다. 홀의 전등은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 하나로도 홀은 아주 밝았지만 전등의 위치가 낮아서 천정이나 벽의 위쪽은 약간 어두웠다. 홀의 불빛은 넓은 아치를 지나 우측의 첫 번째 응접실을 비추었지만 역시 낮은 곳밖에 밝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투명한 유리문 안쪽의 두 번째 응접실은 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치 통로 옆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다.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천정에 설치된 전구는 약간 검게 보였다. 아마 선이 끊어진 것이리라. 두 번째 응접실에 가려면 첫 번째 응접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두 개의 방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었다. 그쪽에도 목재를 댄 부분은 흰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창문에는 주름 장식이 달린 흰 커튼이 내려져 있고 녹색 커버를 씌운 의자가 한쪽에 놓여 있었다. 양쪽 방에는 모두 옅은 장밋빛 용단이 깔려 있고 의자의 덮개도 역시 같은 색으로 맞춘 듯 장미꽃과 옅은 녹색의 잎이 있는 문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재떨이 색도 다르고 의자의 배치도 다르게 되어 있었다. 이 방들은 단조롭군요. 두 개의 방이 모두 같은 색상입니다. 베이질이 말했다. 이곳이 대조적인 색깔로 꾸며져 있었다면 더 보기 싫을 겁니다. 라이트우드 부인이 대꾸하였다. 그렇게 되면 두 개로 나누어져 어느 한쪽이 작아 보이게 되지요. 가령 대조되는 색의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전부 같은 색상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보다 작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양쪽 방을 번갈아 보았을 때 가운데 미닫이 문이 가로놓여 있어도 하나의 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왜 미닫이 문을 해놓았을까요? 하나의 큰 방으로 했어도 좋았을 텐데요. 라이트우드 부인은 주위를 바라보았다. 라디에이터가 없군요. 이런 피소형 별장에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겠지요. 하지만 미닫이 문을 닫아두거나 첫 번째 응접실 정도의 크기라면 전기나 석유 스토브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이질은 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여기에 꽂혀 있는 게 대체 뭐죠? 그것은 제각기 투명한 유리판을 끼워 넣은 나무 틀의 가장자리에 꽂혀 있는 작은 압정이었다. 나무 가장자리에 페인트를 칠할 때 아무래도 유리가 더러워지겠죠. 보통 사람들이 페인트를 칠할 때는 유리에 종이를 붙이고 칠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칠한 후에 종이를 떼어내게 되는데, 이것을 칠한 사람은 압정을 사용해서 종이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페인트를 칠한 사람이 꽂은 게 아닙니다. 이 압정은 페인트가 마른 후에 꽂은 것이니까. 저 소리는 뭐죠? 라이트우드 부인이 소리쳤다. 2층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베이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진작부터 들었습니다. 발소리는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자신의 발소리를 의식하지 않는 듯 뚜벅뚜벅 큰 소리를 내며 걸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내려온 사람이 베이질이 열어놓고 온 현관문을 보고 급히 발을 멈추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이윽고 발소리는 어느 정도 주위를 확인한 듯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홀의 아치 통로에 셉티마스 와킨스의 큰 체구가 나타났다. 윌링 박사님. 그는 놀라서 소리쳤다. 이 지역 경찰은 미스 크레일의 죽음이 완전히 자연사라고 발표했소만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군요. 어제 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심장은... 그는 말끝을 흐리면서 입을 다물었다. 세 사람 모두 또 다른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더 힘있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왔다. 그럼 당신은 혼자서 온 게 아닙니까? 베이질은 아치 쪽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베이질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앨리스 에이튼 양이 메이드스톤 학교에 다녔다는 얘기를 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어. 레이몬드 바이닝이 앞으로 나왔다. 그에게서 은은한 버베나 향수 냄새가 났다.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네가 자네 조부의 사생아인 포스티나 크레이를 죽인 것과 관계가 있지. 전부 관계되어 있어. 레이몬드, 한마디도 짓거리지 마. 와킨스가 소리쳤다. 내가 돈을 들여서 미난 형사 변호사에게 부탁해 두었네. 베이질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앨리스 에이틴 양은 진상을 알고 있었거나 아마도 예상을 했던 게 틀림없군. 공범으로서 고발될 정도는 알고 있었나? 놀랍게도 알고 있었군. 그녀는 자네의 부인이 될 여자니까. 자네가 포스티나의 보석들을 손에 넣어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 그 돈의 일부분을 나눠줬을 거야. 그리고 바바라는 어때? 그녀는 이제 겨우 13살이지만 영리한 아가씨야. 그녀도 어느 정도 주어야겠지? 아니야. 바이닝이 소리쳤다. 앨리스는 아무것도 몰라. 바바라도. 나를 고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두 사람을 고발해서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이것은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라이트우드 부인은 놀란 듯이 말했다.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베이질은 그녀에게 진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있었다. 저는 바이닝을 만났을 때부터 그가 포스티나와 이상하게 많이 닮아 가족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 중에 그녀의 살아있는 영혼의 행세를 할 정도로 얼굴이 닮은 사람은 바이닝밖에 없었어요. 바이닝과 포스티나는 둘 다 귀족적인 우아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냘픈 손목과 발목, 가는 허리, 섬세한 손을 지녔거든요. 그런 몸매에 여장을 하면 그녀와 같아 보일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두운 곳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 그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귀족적인 작고 둥근 얼굴과 날카로운 코, 얇은 입술을 하고 있어요. 금발과 스타사파이어 색깔인 푸른 눈까지도 말입니다. 분을 발라서 바이닝의 핑크빛 도는 피부를 포스티나의 창백한 얼굴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의 교묘한 연기는 사전에 입 모양이나 표정을 적당히 연습해서 포스티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차양이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다면 더욱 분간하기 어렵겠죠. 그는 에이스 엘리틴이 1년 전 메이드스톤 학교에 다닐 때 자신이 포스티나와 닮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일요일 외에는 남자와 면회를 허락해주지 않는 엄격한 규칙을 깨뜨리고 싶었죠.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밤이나 낮이나 보고 싶을 때 그녀를 찾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속임수를 쓴 겁니다. 젊은 크로디어스가 여장을 하고 부인을 위해 마련된 무도회장에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시저가 그 아내를 의심하여 이혼해버린 일을 기억할 겁니다. 바이닝도 크로디어스처럼 덕수염을 없애고 수척한 모습으로 분장을 한 것이죠. 그는 여자 복장을 하고 여자들이 많은 학교로 들어가 그들로부터 떨어져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냥 한 여자로 보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선생님인 포스티나 크레일로 말입니다. 미스 메이드스톤은 심리학 연구에 관한 책을 책장에 넣고 열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겼겠지요. 그 학생은 우연히 살아있는 유령의 전설을 읽었을 겁니다. 마침내 살아있는 유령의 이야기가 포스티나 크레이를 중심으로 발생했을 테고 앨리스 에이티는 그 얘기를 바이닝에게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그녀는 앞서 바이닝이 포스티나 크레일과 닮은 것을 느꼈고 그 이상한 소문이 난 후에 바이닝의 행동을 눈치챘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이닝은 드디어 숨겨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와킨스에게서 그의 할아버지의 딸이며 사생아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포스티나 크레일이라는 이름도 알아낸 것이겠죠. 그는 포스티나를 만들 방법을 생각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어도 그와 그녀는 혈연의 특징인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똑같이 입고 분장만 잘하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포스티나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교묘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죠. 그녀가 브리어튼 학교에 취직하자 그는 누이 동생인 바바라를 그 학교에 입학시켜 그녀를 무의식 중에 스파이로 이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어튼 학교의 바깥쪽 계단과 안쪽 계단, 프랑스식 창문은 그의 음모에 한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은 멀리서 그를 보고 포스티나로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었던 거지요. 그는 이를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 철저하게 목격자를 물색해 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루기 쉬운 급사였고 다음으로 13살인 두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의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눈치를 채더라도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목격자로 선정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여 아이린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응접실을 빠져나와 창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그는 자신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당신의 팔에 닿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지의 유령 같은 약간 이상한 의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차가움을 이용하여 효과를 얻은 것이지요. 그는 브라이언트 학교에서 포스티나의 것과 비슷한 모자와 코트를 입고 나타났지요. 그리고 에밀리 서지의 사건을 그대로 모방하여 연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유령이 나타나 있는 동안 그녀가 느릿느릿한 동작을 하는 것처럼 꾸민 거지요. 이것은 놀랍게도 그가 그녀의 음식물에 마취제나 뭐를 몰래 타놓고 그가 유령으로 나타난 시각에 그 약이 그녀에게 작용하도록 타이밍을 맞춰둔 것이지요. 포스티나가 살아 움직이는 자신의 유령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녀의 공포심을 이용한 거지요. 그는 시브라이트에 있는 별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의 조부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응접실이 2개 있다는 것과 2개의 응접실에 창문이 있다는 것, 그리고 2방 사이에 유리문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 모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개의 방이 같은 색상으로 장식된 것도 와킨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는 포스티나가 없을 때 시브라이트에 갔습니다. 그 방 사이에 가로놓인 유리문과 같은 모양의 거울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가서 그것을 양쪽 문의 나무 가장자리 사이에 넣고 각각 유리판 위에 꼭 맞게 끼운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응접실 천정의 전등에는 선이 끊어진 전구를 달았습니다. 준비는 전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그날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포스티나에게 전화를 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핏줄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날 밤 그녀의 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겠죠. 전화로 와킨스나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그녀는 의심 없이 그의 신분을 믿었을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서 앨리스 에이틴과 함께 크레인 클럽에 가 알리바이를 만들었겠죠. 11시 50분에 포스티나는 문 열쇠를 열고 어두운 빈집인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는 문에 꽂아둔 채로 홀의 전등 스위치를 눌렀겠죠. 그리고 그녀가 바로 첫 번째 방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곳에 들어갔겠죠. 그 다음은 다 아시다시피 홀을 지나 아치 옆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눌러 천장에 불을 켰을 테지요. 그런데 선이 끊어진 전구였기 때문에 켜지지가 않았지요. 그때 거울에 부착된 2개의 문 쪽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기색이 보이자 그녀는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움직였다. 물론 거기에 비친 것은 그녀 자신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녀는 문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멀리서 유리에 비친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첫 번째 응접실에서 봤는지 두 번째 응접실에서 봤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2개의 방의 모양과 색이 같았고 홀이 낮게 매달린 전등에서 희미한 불빛은 희미했기 때문에 유리문 근처를 자세하게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상상하실 수 있겠죠. 즉, 포스티나 자신의 그림자가 그녀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이죠. 지나간 1년 동안 그녀의 허약한 심장은 계속 살아있는 유령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로 2번씩이나 직장을 잃은 충격도 컸겠죠. 그녀는 자신의 단순한 환각 때문에 두려워하다 결국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만 그녀의 시체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 있었을 뿐입니다. 바이닝은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
거울을 치워야만 했죠. 그는 포스티나가 죽어있을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며 시브라이트로 갔죠. 마지막으로 여정을 하고 말입니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일을 마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다시 한번 포스티나로 나타난 것이 실수였습니다. 포스티나가 죽은 후에 남에게 나타났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스티나의 살아있는 영혼의 이야기가 포스티나의 귀신 이야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시골뜨기 미신으로 간주하고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죠. 바이닝은 포스티나의 유령으로 분장하여 아주 교묘하게 나무의 눈을 속였어요. 물론 소리 나지 않은 고무바닥 신을 신고 사람들의 귀도 속였지요. 어쨌든 진짜 유령은 결코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요. 차가운 손을 사용해서 촉각까지도 속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그가 숨길 수 없었던 아주 원시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후각입니다. 그렇지만 유령에게는 냄새가 없었지 않습니까? 라이트우드 부인이 물었다. 그게 중요하죠. 인간은 누구나 체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유령에게 냄새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그것은 정말 유령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같은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쪽이 모두 같은 향수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겠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키스할 경우 니코틴 냄새를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끼리 키스할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서로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냄새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법에 난 향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나는 당신과 처음 만난 후에 포스티나의 유령도 역시 법에 난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였다면 당신은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포스티나는 레벤더를 사용한다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도 그 냄새를 느꼈죠. 따라서 그 유령은 포스티나 자신은 분명 아닙니다. 거기서 저는 누구나 법에 난 향수를 애용하는 사람이 포스티나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이드스톤 학교와 브리어튼 학교에 관계가 있고 포스티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들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은 바이닝 뿐이에요. 어젯밤 제가 집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저는 법에 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재에는 미세스 체이스와 미스 에이틴 그리고 바이닝 세 사람이 와 있었죠.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그것을 사용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주 바이닝답다는 생각은 했죠. 세 사람 중에 남자는 바이닝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것은 남성용 로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2층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다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알아보니 그는 법에 난 향수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유령으로 분장할 때 그 냄새를 없애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지요. 당신은 포스티나 크레일의 수수께끼를 풀었군요. 미세스 라이트우드가 말했다. 그렇지만 에밀리 서지의 수수께끼는 어떻게 된 것이죠? 베이질은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급히 커브를 돌았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 수수께끼만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입니다.